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추진 방안, 이 문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5년 4월에 나온 계획인데요. 핵심은 그거죠. 지역 간, 또 소득 간 교육 격차 줄이고 사교육 부담도 좀 덜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또 학생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먼저 왜 이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역마다 학교 밖 교육 여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심지어 지역 인재 유출 문제까지 생긴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학습 수요를 좀 충족시키면서도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학습 모델, 이걸 좀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도 뚜렷하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늘봄 학교로, 중고등학생은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로 이렇게 딱 연계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원 대상도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아니면 학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자습 공간 제공,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학습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좀 관리해주고 맞춤형 이용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 공간 제공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 학습 코디네이터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는 건가요? 살펴보니 꽤 체계적인 것 같던데요? 네, 일단 쾌적한 학습 공간, 개별 학습실이나 모둠 학습 공간, 휴게실 이런 건 기본이고요. 온라인 학습 환경까지 잘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컨텐츠에 활용하는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EBS 프로그램으로 학습 수준 진단하고 맞춤 강의 추천에 교재까지 제공한다고요. 공교육 컨텐츠를 정말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 대학생 학습 지원,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수학이나 영어 같은 주요 과목 학습을 돕게 하는 거죠. 아, 대학생 멘토링이군요. 네. 그리고 또 AI 디지털 교과서, 이것도 활용해서 자습 기능이나 챗봇 같은 걸로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들어보니 역시 그 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학생 수준별 학습 관리, 진도 확인, 교육이나 입시 정보 제공, 심지어 동기부여의 학부모 상담까지요. 와, 이건 거의 개인별 학습 매니저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도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아니면 교사 경력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EBS, 한국장학재단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운영 체계를 보면 교육부가 전체 사업 기획하고 예산 지원 최대 3년을 맡고요.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실제 센터 시설 구축이나 관리 이런 걸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아, 그럼 실제 센터 운영 자체는요? 그 실제 운영은 EBS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코디네이터 선발하고 연수시키고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 제공하고 운영 지침 만들고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EBS가 맡는 거죠. 아하.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멘토 연계를 지원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기관이 이렇게 협력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 규모에 따라서 표준 운영 모델 같은 것도 제시했던데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소형 센터 같은 경우는 한 30명 이내 규모인데 약 200제곱미터 공간에 학습 코디네이터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고요. 운영 시간도 평일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 주말이나 방학 때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럼 이런 센터를 만들 때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3가지 유형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교육부가 하던 사업들 있잖아요. 학교 복합시설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 같은 거. 이런 거랑 연계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곳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공공독서실 같은 걸 요건에 맞게 좀 재구조화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을 선택하던 실제 센터 운영은 EBS 위탁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은 절대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공공성을 확실히 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약 50개 센터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4월에 설명회를 했고요. 6월 중에 선정하고 7, 8월에 컨설팅을 거쳐서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2025년 예상 소요 예산으로는 약 51억 6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는 것은 결국 공교육 시스템 밖에서 특히 교육 자원이 좀 부족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정부가 주도해서 체계적인 자기주도 학습 환경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맞습니다. EBS 컨텐츠,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전담 학습 코디네이터. 이 세 가지를 주요 축으로 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 격차를 줄여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계획 자체는 상당히 촘촘하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 계획안을 보면 학교 복합시설이라든지 교육 발전 특구, 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라이즈 체계 같은 기존의 여러 교육 정책이나 사업들과의 연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양한 기존 사업들과 이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통합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 통합 운영의 실제적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일지,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는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